안녕하세요. 김혜나 리얼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지시는 분야죠. 모기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집을 구매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은 모기지를 안고 집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다들 이자율에 민감하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모기지의 장점이라면 금융 레버리지로 잘 이용을 해서 내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오늘 알렉스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리미리 금융 플랜을 잘 해서 내 자산 형성에 모기지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유익한 정보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예,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클리어 트러스트 모기지라는 모기지 브로커리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네, 알렉스님, 지난 6일 많이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기준금리 5% 동결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이 연속 세 번째 동결 발표인데요. 이게 뜻하는 게 뭘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타겟한 2%로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경제 지표를 계속 감시하면서 네.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 이제 채권이나 주식 시장을 보시면 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에코노믹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걸로는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끝난 것으로 네, 많이 보고 있고요. 네네. 현재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좀 논의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내년 이제 2분기쯤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자율 내리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또 파급 효과도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 신중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고금리일 때 거기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얹어서 모기지 심사를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모기지 승인받기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 이자율 또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알려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채권 수익률은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 것 마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0월 중순쯤에 최고점을 찍은 후 천천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이제 좋은 옵션은 계약 조건과 개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년부터의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한다면 변동금리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정금리는 채권 수익률이 나오면서 인하가 시작되었지만 변동금리는 계속 지금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금리가 아직도 고정금리보다는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모기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1금융, 2금융, 3금융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아시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1금융이라면 이제 시중 이제 대형 은행들 그러면 보통 이율은 조금 낮겠지만 요즘 모기지 심사도 이제 까다로워지고 해서 또 얼터너티브 랜딩이라고 또 옵션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뭐 좀 더 플렉시블한 대안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제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른 대출 기준과 이제 조건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요. 고객님 A에게는 뭐 당연히 이제 빅뱅크가 좋을 수도 있지만 고객님 B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모노라인 또는 이제 이금융권 같은 alternative lending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시기에 따라서 언제나 빅뱅크가 가장 낮은 이율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뭐 모노라인이나 신용조합에서도 좋은 금리를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모기지 신청하면 이제 첫 번째가 소득 증명인데요. 모기지 사전 승인 시 보통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요? 또 여러 뭐 또 다양한 직업군도 있고 상황도 있고 어떤 종류의 모기지들이 있는지 대략 좀 알려주실까요? 네네. 1금융권 내에서도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이 조금 부족한데도 이제 갓 이민 오신 분들을 위한 이런 뉴트 캐나다라는 상품도 있고요. 의사나 치과 의사 같은 네네.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미래 소득을 반영을 해서 미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인컴이라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의 법인 소득을 또 인정해주는 개인으로 보고하지 않은 법인 자체의 소득도 인정해주는 BFS 플러스라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또 투자 계좌와 이제 유동 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하이 넷워스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이제 같은 상품도 승인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요. 이제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당연히 이제 담보로 잡는 매물이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구매 계약서나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 뭐 Form B 등 스트라타 서류 관련으로 해서 이 건물이 이제 좋은 건물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득 증빙 서류.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의 소득을 내가 창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좀 다르겠죠. 뭐 가장 흔히 저희가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페이스탑. 불규칙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T4 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지만 법인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T4A나 T1 제너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법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Financial Statement까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다 필요한 서류만을 딱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보대출도 여전히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소득 증빙 없이 담보로만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Private Lending 프라이빗 옵션이기는 렌딩의 하죠. 경우에만 소득 증명 없이 담보 대출만 할 수 있고, 그러면 소득 증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소득 증명을 하고 담보 대출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은행이나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도 담보를 잡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측정이 되고요. 프라이빗 랜딩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이런 심사가 따로 없이 소득 심사 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하신 이제 프로젝티드 인컴, 이제 메디컬 의료 전문 분야 이제 종사자들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일단 시작을 한 경우에는 인컴이 이렇게 높지 않는데 그런 미래의 인컴을 반영을 해서 승인을 해준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레지던시를 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은 네. 실제 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의사가 의사 활동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의사가 되면은 얼마 정도의 소득이 발생할지 은행이 사용하는 차트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의사를 하시냐에 따라서 그 소득을 사용해서 대출을 미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뭐 기간이 뭐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그렇죠. 2년이든 3년이든. 네네네. 뭐 레지던시를 뭐 이제 2년 졸업을 2년을 남긴 분 또는 뭐 이제 졸업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들 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기간도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르다. 네, 진행하는 은행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 이민자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크레딧도 없고 안정된 직업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재직 경력이 또 짧을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혹시 한국에서 이제 쌓았던 그 신용으로 여기 모기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세요. 네. 신용이 없는 경우는 은행에서 Alternative Credit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한국의 신용 보고서를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전기세나 렌트를 12개월 동안 올바르게 납부한 그 내역을 가지고 네네.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알렉스님 크레딧을 좀 잘 형성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또 모기지 신청하기 전에 어떤 거를 좀 안 했으면 좋을까요?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빚이 없으면 신용이 좋으신 줄 아세요. 근데 신용 기록이 있어야 신용 점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개의 트레이드 라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트레이드 라인이라고 하면 신용에 나오는 이제 대출 상품들이겠죠. 신용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 대출이 될 수도 있고, 뭐 휴대폰 이 납부 사용. 기록, 네,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2개의 트레이드 라인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는 보통 한도의 70%까지만 사용을 하시면서 매월 이제 납부를 잘 하시면 신용 점수를 올리시는데 큰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몰기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몰기지 한도에 영향을 좀 크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살 계획이 있다 하시면은 꼭 몰기지를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자동차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잠깐 들어보면 월 리스나 이제 파이낸스 월 페이먼트가 500이다, 600이다 그 정도가 든다. 그러면 이 금액의 부채로 얼마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요. 틀리겠죠? 네, 인슈어드 몰기지냐, 컨벤셔널 그렇죠. 몰기지냐, 다운 페이먼트를 몇 퍼센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출 상품들이 또 측정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도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월 500불 정도의 부채가 있으시면 한 7만 불 정도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실 수가 있으세요. 타격이 꽤 크네요. 그렇죠. 은행이 보는 것은 제 실제 대출의 밸런스가 아니고 내 월 납부 금액을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10,000불 대출밖에 없는데
월 500불이 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대출이 7만 불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하면 다운 페이먼트를 6만 불로 줄이고 네. 그 만 불을 상환하시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예, 좋을 네. 수가 있죠. 집을 먼저 사시고 차를 구매를 하시는 그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요즘 집값이 또 이렇게 비싸지다 보니 렌트를 낼 수 있는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치솟는 렌트비로 뭐 예전 같으면 진짜 웬만한 모기지 금액을 또 렌트비로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렌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살 때 모기지 신청할 때 어떤 점이 또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하 렌트를 통해 네. 이제 일부 몰기지 비용을 커버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몰기지 헬퍼라고도 많이 그렇죠. 불리고 예. 있고요. 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하 렌트가 있는 유닛이면 그 지하 렌트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제 소득으로 그렇죠. 인정을 받아서 한도를 조금 더 증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서 이제 렌트 소득의 100%를 다 인정해주는 은행도 있지만, 네, 뭐 50% 또는 80%만 인정해주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어느 은행으로 진행하냐에 따라서 그 지하에서 발생되는 렌트 소득으로 증가되는 내 몰기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그 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모기지 전문가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꼭 리글 스윗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글 스윗이 아닌데 네. 렌트 소득을 사용할 수 있나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은행 기준들은 이제 그 주방이 있고 별도 출입문이 있고 별도 출입문이 그리고 이제 있고. self contained라고 해서 주인의 거주 기간과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분리된 네, 분리되어 그런 있으면 데면 이제 소득으로 인정을 해준다. 네, 소득으로 그럼 뭐 인정해 줍니다. 룸쉐어라든지 뭐 방을 하나 뭐 따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내준다 그런 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그렇죠. 이금융권에서는 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금융권에서는 그것까지 또 감안을 해주나요? 네,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렇게 봐주진 않아요. 이제 투자 관련 질문입니다. 내 주 거주지로 이제 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모기지가 있습니다. 투자로 부동산을 하나 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두 채, 세 채로 이제 구입을 한다고 하면 모기지는 각각 투자하는 집의 뭐 밸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제가 소유한 부동산에 이제 모기지 부채가 있다면 다음 모기지 받을 때 어떤 타격이 생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몰기지가 빚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500불이 나의 한도에 7만 불까지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몰기지도 내 다음 대출에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요. 대신 여기서 이제 투자 매물을 구매하시는 경우는 또 매물 자체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소득의 뭐 일부를 내 소득으로 인정을 받아서 현재 있는 그 대출을 어느 정도 오프셋해서 네. 대출을 조금 더 받으실 수는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리파이낸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여쭙고 싶은데 내가 하나 집이 있다 그리고 집 가치가 올랐다 그랬을 때 이제 리파이낸싱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리파이낸싱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절차라든지 어떤 비용이 드는지요. 리파이낸싱이라는 개념이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또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우선 자금을 더 빼기 위해서 내가 이제 구매한 집의 값어치가 올라갔을 경우 내가 소득 기준이 가능하다 하면은 그 주택의 80%의 값어치까지 대출을 언제나 받을 수 있거든요. 올라간 대출 그 값어치의 80%까지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투자를 하신다던가 자금이 뭐 내 집을 레노베이션을 해야 한다던가 뭐 등등 이제 자금이 필요하실 경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을 통해서 자금을 더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60만 불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밸류가 올라서 1.2가 됐어요. 그러니까 2배로 됐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모기지가 한 30만 불 정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여유분에 대해서 내가 소득 증명을 해야지만 그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대출 심사 기준은 똑같습니다. 일반 구매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1.2밀리언의 80%면은 96만 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30만 불 대출이 벌써 껴 있으면 66만 불이라는 금액을 그런 룸이 더 생기는 받을 거네요. 수는 있는 건데 다만 소득 기준이 되시고 심사 과정을 거치셔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자금을 빼지 않고도 리파이낸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현재 페이먼트가 많이 부담스럽다. 네. 하지만 상환 기간이 10년 남아서 이 상환 기간을 다시 늘려서 페이먼트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자금을 특별히 빼지 않고서도 그런 리파이낸스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뭐 비용 같은 것도 드나요? 그렇죠. 등기를 다시 등록하셔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나의 주택의 값어치를 또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보통 그렇군요. 발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집값이 높다 보니까 두 분이서 아니면 세 분이서 공동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모기지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높은 집을 또 구매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모기지를 신청을 하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득과 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그 구매를 하시고 모기지에 올라가시는 모든 분의 소득을 합산을 해서 그렇죠. 대출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보다는 더 네.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콘도를 생각하지만 타운홈을 고려할 수도 있게 되고 타운홈에서 하우스를 고려할 수도 있는 그런 바잉 파워가 늘어나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 우리가 3명이서 50만 불의 대출을 받으면 그 50만 불의 빚을 이제 셋이서 나눠서 부담하는 개념이 아니고 네. 신용에는 모두가 50만 불씩의 대출을 가진 것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약에 추후 다른 대출을 받거나 이제 다른 구매를 할 때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을 이제 명의에서 제외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경우는 남은 두 분께서 내가 이제 모기지 심사를 다시 받아서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그분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세 분이 각자 신청을 하게 되면 40만 불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이제 세 분이서 공동으로 신청을 했는데 몰기지가 1밀리언이 나왔다. 그러면 A의 부채도 1밀리언이고 B의 부채도 1밀리언이고 C의 부채도 1밀리언으로 그쵸.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기지 신청하는 경우도 좀 흔한가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제 자식의 구매를 도와주실 때 같이 네. 공동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부부 같은 경우도 부부는, 소득을 합산을 해서 둘이 같이 구매하시는 게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구매 가격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뭐 친구들 사이 아니면 요즘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같이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으세요. 투자 목적으로 하기 이제 때문에. 친구나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진행할 때는 주거 용도는 아니고 투자 용도로 구매를 하시는데요. 아니면은 홀드코를 성립을 하셔서 그런 방법도 같이 이제 있네요. 홀드코의 그 지분을 가지고 홀드코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모기지 관련해서 궁금증을 몇 가지 풀어보았습니다. 고객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모기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의는 저에게 언제나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3년도 연말입니다. 연말 모임도 많으시겠고, 또 이번 달은 12월 내내 BC 전역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